예, 갈수록 중요해지는 이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관련한 선언을 했기에 여기에 따라서 시장 어떻게 공략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본격적으로 탄소 중립 얘기를 하기 전에 뉴스가 나왔었던 애플이 애플카 출시를 위해서 현대차그룹에 협력을 제안했다. 네.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내용도 없고 한 언론 매체를 통한 기사만 지금 나온 상황인데요. 네네. 이 이슈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 소식을 어떻게 접하고 있나라는 좀 궁금증이 있어서요. 예, 일단은 지금 나온 거 봤을 때는 상당히 애플이 일단 전기차를 만들겠다라는 의지는 확실히 있는 걸로 보이고, 네. 그다음에 작년이죠. 그러니까 한 2주 전에 일단은 그때 말씀드렸을 때 분명히 배지 엔지니어링을 해가지고 뭔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외부에 있는 협력업체하고 뭔가를 하지 않을까 그랬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은 현재 봤을 때 테슬라 이외에 정말로 이제 배지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아니면 기술 협력을 통해 가지고 저희 실현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일단 현대차라고 일단 본 거죠. 애플 같은 예. 경우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있는 eGMP의 플랫폼을 가지고서 어떤 다른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가지 않을까. 우선은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지금 이거는 설이고 네. 그다음에 현대차가 지금 아직까지 라이다 기술을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한테서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했을 때는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까꿀로 얘기해서 의리될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쉽게 전기차 플랫폼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려 그러면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럼 이거를 해가지고 외부에서 라이센스를 갖든 뭘 하든 간에 거기에 대한 비용은 결국은 얼마를 더 줄 것이냐.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예. LG전자와 마그나가 합작법인을 설립하면서 이 두 회사 간에 또 애플과의 시너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초반 좀 예상들이 나왔었는데 애플카와 관련해서 이제는 또 현대차그룹과 좀 이렇게 얽히다 보니까 주가가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20% 내외로 현대차그룹주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오후까지도 한번 주가 상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후속 보도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애플카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탄소 중립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정부에서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예.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이게 12월 7일자, 그러니까 작년 12월 7일에 발표한 거죠. 예. 이제 한 2주 정도, 한 2,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만든 거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 가지고 일단 하나의 지침, 정확히 비전을 하나 제시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료는 뭐냐면 환경부에 있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나온 자료고, 예. 그래서 여기서 3+1 쉽게 얘기해가지고 여기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 그래 가지고 쭉 나온 거 거기에다가 이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더해줄 것이냐를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이 3+1 정책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2050년까지 해가지고 탄소 중립,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탄소 제로가 아니고 탄소 중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이제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서 실제로 나오는 탄소가 사실상 제로에 가깝도록 만들겠다라는 게 앞으로 이제 정부의 정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정부에서 탄소 중립 선언을 하고 이제 방향성을 잡아 놓은 건데 그러면 과연 정말 이렇게 탄소 중립이 됐을 때 어떤 경제, 산업계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 좀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이거는 좀 예시를 들어주시겠어요? 예. 일단 제일 좋은 건 역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즉 예. 신규로 어떤 대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를 만든 걸 보시면 일단 기존 화석 연료를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탄소 중립적으로 바꾸느냐 하는 이런 일자리가 우선 늘어나죠. 그래서 CCAS 그래가지고 이산화탄소의 포집 활용 저장 기술, 그다음에 송배전망 확충하고 그다음에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그런 직업군들이 우선 강하게 즉 제조업에서 일단 설치 기업으로 갔을 때는 그들은 이쪽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그레이 수소, 그다음에 블루 수소라 그래가지고 탄소에서 석유에서 나오는 부생 수소라든가 혹은 어떠한 다른 석유 화합물을 좀 이제
촉매를 이용해 가지고서 확실하게 그 저탄소로 해서 대량의 수소를 뽑아내는 기술로 갔다 그러면은 이쪽에 대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린 수소로 넘어가기 위한 그 기술 활용이 또 있어요.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또 관련 직군들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탄소를 이제 그만큼 포집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탄소 섬유라든가 그래핀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쪽에 대한 것도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제조업 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 다음 수소차, 전기차는 역시 이제 여기에 대한 생산 유지 보수, 충전, 그다음 운영까지 여기에 관련된 직군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그린 수소의 생산 시스템, 즉 여기서 화석 연료를 이제 완전히 배제하고 수소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또 수소 충전소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관련된 기술들이 이제 넘어가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건설로 역시 이제 여기 관련해 가지고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혹은 뭐 다른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또 다른 직군이 생기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는 생태 자원을 이용해 가지고 탄소를 흡수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그 녹화 사업이라 그러잖아요. 네. 식물들을 많이 심는 거라든가 예. 아니면 어떤 미생물들을 이용해 가지고서는 이제 탄소를 포집해 가지고 이것들을 어떠한 그 식물 생장이나 아니면은 그 생물의 생장에 이용하게 되는 그러한 그 어떤 하나의 뭐랄까 영양소로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에 대한 바이오 개발이 또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밑에 있는 바이오가 연결이 되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 이산화탄소를 채집을 하고 나면 물하고 결합을 하면 보통 이게 탄수화물이 된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얘들이 에너지원을 자기 스스로 만들든가 아니면은 동물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사람들도 먹을 수 있는 식량 자원으로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바이오 기술로도 이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건설이랑 바이오랑 또 시너지가 가능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전혀 이건 상상하지도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집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이제 바이오를 가지고서 식량을 생산해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게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 놀랍네요. 네. 예, 정말로 2050년 전까지 이런 시너지들이 우리 실생활에도 이용될 수 있을지는 계속 봐야 될 텐데, 저희가 뭐 관련한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기존의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 그러니까 뭐 새로운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는데, 자, 지금부터 시작, 내일부터 그렇게 하자라고 할 수 없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과도기라는 게 항상 있는 건데, 네. 그래서 기존의 그 화석연료 산업의 의존도, 그러니까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어떤 방식으로 점점 낮춰가고, 또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했을 때 중립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이 탄소 중립이라는 거하고 탄소 제로라는 거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이 많은데, 우선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개념을 잡고 가셔야 돼요. 예.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탄소가 배출은 됩니다. 근데 이 배출된 탄소를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포집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든가 혹은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해가지고 이것을 처리를 하느냐. 예. 그래서 실제로 대기 중에 나가는 탄소가 거의 제로에 가깝도록 만드는 게 탄소 중립이고요. 예. 탄소 제로는 아예 탄소라는 것 자체를 보지를 못하겠으니 이거 아예 안 나오도록 만들어라 라는 해가지고 아예 그거를, 즉 이거는 완전히 화석연료 자체를 아예 쓰지 않고 예. 혹은 탄소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원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게 탄소 제로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네. 새로운 개념들이 짬뽕되다 보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오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알리100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만 100% 사용하겠다라는 거고, 그렇죠. 유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탄소 제로도 네. 우리는 화석연료는 더 이상 안 쓸 거야라는 거지만, 우리나라에서 밝히는 거는 탄소 이제 중립이죠. 화석연료도 쓰고, 네. 근데 탄소도 좀 마이너스 중립으로 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합해해 봤을 때 제로로 수렴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중간 대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제일 궁금한 거죠. 네. 그럼 일단 이렇게 했을 때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예. 원자력을 지금 현재 수준을 유지하든가 아니면 지금보다 더 증설하지 않으면은 이거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예. 현재 우리 실정에는 그래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제조업이 굉장히 강력한 국가이고, 그 다음에 또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국가란 말이죠. 이 대한민국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세계에서 10대에 들어가는 에너지 수입국이면서 동시에
그다음에 소비를 많이 하고 또 그것도 네. 수출하는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이 탄소들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우리의 산업군하고 생활 자체가 바뀌는 일이니까 예.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러려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현재 전력을 우선 최고로 일단 봐야 되는데, 전력을 우선은 그만큼 받쳐주려고 그러면 2050년까지 지금 현재 수준의 3배 이상이 들어갈 거라고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예. 일단은 그것도 한수원에서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그럼 그거를 맞춰주려면은 최소한 그러면 자, 원전이 안 된다 그러면은 LNG라도 더 많이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석탄이나 이런 석탄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가스 발전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가스 파워로 바꿔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도 그만큼 더 이제 증설하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 사실 이 원자력이 중간 쿠션이 되는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민주당에서도 역시 얘기가 나오고, 이건 현실적으로 전기량을, 전력량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원자력에 지금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것도 어떤 긴 기조나 방향성을 봤을 때 탈원전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새로 짓겠다는 건 없으니까. 네. 그러면 탈원전 다음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탈 LNG도 있어야 탄소 중립으로 가는 건데, 그렇죠. 그럼 이것도 현실성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현재 고민해야 될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효율을 우선 높이는 게 목표고, 예.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신재생 에너지가 만들 수 있는 게 시간에 따라 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 이거를 필요할 때 적정한 수준으로 꺼냈을 수 있는 ESS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이 얼마나 이제 확충이 되느냐죠. 가격도 낮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해서 그만큼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그만큼의 자원이 있겠느냐고, 예.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정확히 얘기해서 폭발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퀄리티가 있는 그만큼의 수율을 가진 ESS를 만드느냐가 관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파리 기후 협약에 가입하고 난 다음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던 게 이건데, 이게 한국전력 자료란 말이에요. 한국전력에서 뭐라 그랬냐면 BA6, 즉 우리가 지금 배출할 수 있는 예상치의 37%까지를 일단 우리 2030년까지 우선은 감축을 하겠다라고 저렇게만 얘기를 해놨는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게 두루뭉실한 이런 자료를 지금 내놓은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2030년까지 이만큼 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사실은 지금은 아직은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바로 옆에 있는 중국만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석탄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석탄 발전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산업에도 석탄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한파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울 때는 또 북쪽에 있는 중국 북쪽이나 몽골 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죄다 석탄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는 것들이 이게 또 무시를 못하는 거죠. 예. 우리가 어떤 탄소 중립에 대해서 개념을 생각했을 때 느끼는 그 두루뭉술함이 정부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좀 그래도 그거는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해서는 알겠으나 실제로 이렇게 되려면 구체적인 목표 수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반영도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사실 이 부분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를 앞으로 이제 77,800메가와트까지 이제 2034년까지 늘리겠다고 해놨는데, 예. 문제는 이게 시간이 왔다 갔다 하게, 이 발전 시간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실제로 우리가 받아 쓸 수 있는 효용 용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펙티브한 캐패시티가 얼마냐 했을 때는 1,800메가와트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럼 그거 했을 때 한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신재생 에너지는 설치비는 꽤 드는데, 물론 장기간 쓸 수는 있지만 거기에 비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효율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석유라든가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 석유, 그다음 천연가스, LNG, 그다음에 이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24시간 돌아가잖아요. 예.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출력을 높이든가 줄이든가 해가지고 발전량을 조절이 가능한데, 이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만들었던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 드렸던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 표 같은 데서 보면은 일단 태양광과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형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조량이 어느 정도 좋은 곳이 나와야 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그다음에 발전 시간이 또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발전 출력 조절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세 가지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이 됐을 때 충분히 우리는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전기차가 많이 도입이 돼서 예. 야간에 심야 전기를 해가지고 충전을 한다 그랬을 때 생각보다 이 야간에 생각보다 전기차들이 전기를 많이 먹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충전하는데 하려 그러면은 기존의 파워에 대비해서 20%, 30% 수준으로 이제 발전소 출력이 줄어들 수 있는데 네.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서 계속 이제 앞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발전소가 24시간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 일반적인 운전 출력으로 네. 가면서 동시에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 시간에 신재생 에너지가 받쳐주지 못하면은 그거는 결국은 이제 그 지금 있는 그 발전 설비가 풀파워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참 현실적인 부분을 따져 주시다 보니까 예. 역시 풀어야 될 숙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게 첫 번째가 ESG고 두 번째가 RE100입니다. 네. 뭐 앞에서도 잠깐 제가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국내에서는 SK그룹이 이제 국내 최초로 가입을 하기도 했었고 더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 지금 기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탄소 중립으로 가는데 시기를 앞당기거나 더 원활하게 이양되는 그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반반이라고 보는데 네. 솔직히 조금 더 부정적이라고 봐요. 일단은 이 정부에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우선은 재생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가 충분히 그만큼 받쳐줘야 된단 말이죠. 네. 그 발전 출력이. 그랬을 때 이게 우리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 같은 경우는 일조량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편차가 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태양광을 일단 주력으로 보려고 그러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쉽지가 않은 상태이고 예. 풍력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 지형에 따라 가지고 하니까 그것도 역시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강원도라든가 이쪽으로 갔을 때는 충분히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바람이 많고 그래 어느 정도 이제 할 수 있는 지형이 받쳐줬을 때는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탄소 중립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 하면은 나오는 탄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를 맞춰주려고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또 그거를 어느 정도 포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가 어떤 사업이 그만큼 받쳐줘야 되거든요. 네. 그럼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결론은 현재로서 가장 현실적인 건 녹화 사업밖에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녹화 사업을 지금 우리나라 충분히 산에 어느 정도 다 많이 있고 나무라든가 뭐 이런 숲이 어느 정도 우거져 있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더 녹화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글로벌 프로젝트를 해서 다른 나라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막 지역에 녹화 사업을 하는 그런 거 말고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건 조금 산으로 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네요. 되면. 예. 어떤 이걸 해법을 산업계에서 찾아보는 게 아니라 녹화 사업으로 풀 수밖에 없는 현실.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우리나라가 또 문제가 되는 게 포스코를 비롯해 가지고 지금 뭐 그다음에 뭐 각종 시멘트 예. 그다음에 뭐 지금 또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그 석탄이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예. 산업 기본재에 대한 인프라를 우리가 너무 많이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제철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멘트라든가 유화 예. 이거 무조건 석탄이나 석유 무조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다 어떻게 기술적으로 뽑아내 가지고 탄소를 줄이느냐가 더 이제 핵심이 되니까 그 그러니까 부분에 대한 거를 일단 또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보면 요즘에 뭐 포스코도 그렇고 쌍용양회도 그렇고 나름대로 친환경적인 제조 과정을 도입한다고는 하나 그러니까 이게 부담인 거죠.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 산업인데 네. 만약에 정말 탄소 중립 그리고 RE100을 하려면 아예 시설 설비 자체를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산업에 그리고 공백이 생기는 거고 이거를 각 산업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는 좀 있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우리 밥줄 쉽게 얘기해 우리 먹거리하고 관련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경소단박형 그러니까는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전자, IT 이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발전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거의 최첨단 세계 탑 티어를 이제 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쪽은 빨리 발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그만큼의 성과를 본 건 현실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중후장대형 쉽게 해가지고서 철강 건설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중공업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먹고 사는 거 쉽게 해서 노동집약형의 산업을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수많은 실업률을 조절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런 중무장대형 산업이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더 이상은 사람들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우리가 사실 선진국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그럼 이 상황에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동안에 이 중무장대형 제조업들이
그 실기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변형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걸 실기를 한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지금 오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뼈 깎는 구조 조정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최첨단으로 어떠한 제조업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들어가는 전기차에 대한 뭐 자동화 공장 자동화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이외에도 그 대규모로 들어가는 그 계획도시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서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더 접목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발전해야지만 이제 우리 제조업들이 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든 RE100이든 ESG든 이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자 미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좀 전통 제조업 중심인 우리 국가로서는 중간에 부침은 좀 예상을 해봐야 되겠네요. 현실적인 네. 부분도 얘기를 해주셨고. 좀 다른 얘기로 그 제구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 따라서도 좀 우려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포인트를 우려하십니까? 일단 제가 기본 계획은 전부 다 봤고요. 예. 일단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점을 잘 집어가지고 잘 잡혀 있는 탄탄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발전 원별로 설비 용량 변화 같은 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바꾸겠다 했는데 요건 이제 요게 사실은 환경부 산업자원통상부죠. 예. 산업자원통상부에서 나왔던 자료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나온 자료인데 여기 했을 때 일단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일단 딱 보이는 게 LNG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크게 이제 부각시키고 네. 그다음에 석탄하고 원전을 일단 줄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사실은 LNG를 좀 더 느리고 신재생에너지는 조금 더 줄였어야 하는 게 어쩌면 맞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요. 네. 저는. 왜냐하면 여기에서 봤을 때는 LNG가 어느 정도 더 늘어나 줘야지만 그 원전에서 줄어드는 분량을 더 커버할 수가 있단 말이죠. 원전이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 발전하는 파워가 세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1000메가와트, 1200메가와트급으로 해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개수, 한 30기 이상이 우리나라에 와 있을 돌아가고 있을 텐데. 예. 그럼 그것들을 가지고서 만들어내는 그 전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서 커버를 하려냐. LNG를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또 LNG 발전소가 더 늘어나야 되고. 그렇죠.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노후화된 석탄 발전소를 이제 그 터빈을 뽑아내고 그다음에 LNG 터빈으로 집어넣고서 파이프라인을 달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LNG 쪽에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도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지금보다는 더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신재생을 만약에 더 늘리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재원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원을 어떻게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금을 더 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 다른 정책적인 부분에 인센티브를 더 줘야지만 여기에 대한 그 발전에 대한 정책도 이제 바뀌는 거죠. 네. 어느 정도 정부의 의지가 좀 담긴 예측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네. 다만 이번 기본 계획에서 현실적인 부분을 따져봤을 때 LNG의 분량이 조금 더 커야 되지 않았었나라는 예, 우려 요인과 약간의 아쉬움을 좀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거나 미국은 블루 웨이브가 달성이 됐고 또 탄소 중립, 탄소 제로에 대한 방향성이야 너무나도 잘 아실 테니까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어떤 확장 가능성은 이건 당연히 부인할 수는 없겠죠. 네, 일단은 지금 태양광은 앞으로 이제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뭐 하나큐셀이라든가 OCI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실리콘 인got 업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강력한 기반의 판때기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쉽게 해서 패널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인버터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파워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그것들이 어느 정도 받쳐지고 그것들이 더 성장하게 하려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제 더 이쪽에 관련돼 가지고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국책 사업으로 발주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 해외에서도 그만큼 더 많이 따와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과정에서 가능하면 국산화율을 더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산화율이 왜 얘기하냐면 아직까지는 지금 중국제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중국제를 좀 줄이고 이제 우리는 다 국산화해 가지고서는 그래도 꽤 좋은 시스템들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럼 그런 것들을 더 이제 장비의 국산화를 하려 그러면 결국은 국책 사업을 해가지고 조달로 사업으로 들어가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그 신재생 에너지를 모두 아우르는 ESS도 네. 역시 확장이 돼야 이걸 저장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일단 근데 ESS도 역시 저는 일단 ESS를 이 신재생 에너지하고 분리해서 보는 것이 예. ESS 자체는 하나의 대용량 저장 장치지 저장 장치,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저장 장치 사업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따로 해가지고 같은
그 카테고리지만은 예. 약간 좀 분리해서 따로 사업을 발주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아, 네. 예. 참 세세한 부분들을 쫓다 보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숙제가 참 많습니다. 예. 그래도 이런 부분을 짚다 보니 어떤 투자 전략의 아이디어나 산업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구체화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 이제 상품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투자 의견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왜냐하면 탄소 배출권이 웬만해서는 시중에 잘 안 나옵니다. 원래 이 에미션이라 그러는데 여기 이제 런던에서 거래되는 그 탄소 배출권 자료예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5년 동안 추이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간 걸 보실 수 있고 지금 이제 신고가를 뚫고서 계속 올라갈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탄소 배출권을 얼마나 많이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산업에 대해 가지고 좀 그 경쟁력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결국 이제 중국이 이거를 제일 많이 쥐고 있으려고 할 것이고, 그럼 우리나라도 여기에 맞춰 가지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탄소 배출권을 얼마나 이제 가져올 것이냐, 이제 그걸 좀 생각을 할 시기도 이제 됐다고 봅니다. 저는.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저희 개념부터 또 우려 요인들 그리고 어떤 투자 전략과 의견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